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버릴 것 없는 대파는 정말 다양한 조리법도 있는데 피를 맑게 하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고 장 건강에도 좋은 풍부한 영양소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반드시 드셔야 되는 채소 중 하나예요. 이런 대파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도 있고 독이 되는 음식도 있겠죠. 그리고 먹는 방법에 따라 효능도 다르다고 하니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지금부터 대파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독이 되는 음식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대파의 특급 레시피 4가지와 대파의 보관법, 대파에 대해 모든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 때부터 재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재배하고 식탁에 올라온 채소인데 대파 특유의 향이 다른 식재료의 잡냄새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생선이나 고기류의 냄새를 제거하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물에 넣고 끓이게 되면 감칠맛이 도와줘 다양한 육수와 채소를 만드는 데도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재료죠. 이런 대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내장 지방을 싹 빼준다는 거예요. 대파에는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매운맛을 나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바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황화알릴은 대파에 열을 가해 굽게 되면 프로필 메르캅탄이라는 성분과 아조엔 성분이라는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데 대파를 구울 때 매운맛을 내는 성분은 휘발돼서 없어지고 단맛이 나는 성분이 생성돼요. 그 성분이 바로 프로필 메르캅탄이에요. 프로필 메르캅탄의 단맛 강도가 설탕 단맛 강도보다 무려 50배나 강해서 대파의 단맛이 좋아지는 거래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근데 단맛 하면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오를까봐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이 성분은 설탕과 달리 혈당을 오르게 하지 않아 당뇨가 있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는 단맛이에요. 또 열을 가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성분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아조엔의 별명이 바로 혈관 청소부인데 혈관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액이 뭉치는 혈전 생성을 방지해주죠. 혈관도 확장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 이런 효능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능도 있어서 건강이랑 다이어트까지 같이 챙겨줄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대파의 녹색 부분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노화도 방지해주고 피부의 탄력도 유지하고 주름도 예방해주죠.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소죠. 그리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줘서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도 예방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도 해소해주는데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과 안구 건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대파의 베타카로틴은 구울 때는 2.5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이런 대파의 효능을 극대화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파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드리면 우선 대파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약 5cm 정도로 잘라주세요. 대파를 반으로 갈라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대파를 올려 구워주시는데 앞뒤로 골고루 약간 탄 것과 같이 잘 구워주죠. 자, 이제 장을 만들어 줄 건데 물을 2컵 넣어주시고 간장을 반컵 그리고 고춧가루와 참기름 1스푼씩 넣어주고 이렇게 넣고 한번 끓여주시고 다 끓고 나면 식초를 반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양념장을 구운 파를 넣은 그릇에 붓고 하루 정도 숙성시켜 드시면 돼요. 물론 바로 드셔도 되는데 숙성시켜 드시면은 더욱 맛있는 대파 요리를 드실 수가 있죠. 그리고 대파에서 대파의 뿌리는 특히 채소와 육수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데 대파의 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열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죠. 신경도 안정시켜주기도 하고 이렇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으로 불면증도 완화해줘서 잘 때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알리신은 몸에 열을 내주는 효능으로 기침 감기와 가래를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항균이나 항암 효과도 있어서 각종 바이러스와 암세포도 억제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대요. 알리신은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해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대파의 뿌리 부분에는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운동을 활성화하고 배변을 도와서 변비도 예방하고 숙변을 제거하는 효능도 있고 이런 대파 뿌리를 채소나 육수 만드실 때 말고는 특별히 많이 안 쓰는데 대파 뿌리의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건 대파 뿌리 생강차예요. 대파 뿌리와 생강을 함께 끓여서 차로 드시게 되면 기관지와 폐와 같은 호흡기의 염증을 제거해주고 무릎과 같은 관절의 염증도 제거해줘서 관절 통증도 완화시켜줄 수가 있어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나 쇼가올 같은 페놀 화합물 성분들이 함염증 작용을 나타내줘서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어요. 생강은 약재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효능이 발견되고 있을 정도로 약성이 아주 좋은 식품이죠. 최근 한 연구 결과 따르면 생강에는 이 소염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항염증 효과가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대파 뿌리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생강을 물에 넣고 끓여주시고 처음에는 강불로 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20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그 후 대파 뿌리
뿌리도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인 물에서 생강과 대파 뿌리는 건져주시고 따뜻할 때 드시거나 냉장고에 넣고 시원하게 드셔도 돼요. 이렇게 대파 뿌리 생강을 함께 끓여 차려 드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죠. 다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끓인 대파 뿌리 생강차를 물에 섞어 연하게 드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두 번 꾸준히 드신다면 감기 걱정도 없고 염증을 완화시켜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줄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좋은 식품에도 무가 있어요. 무를 말려 무말랭이로 드시면 무에 좋은 성분들을 농축해서 드실 수가 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무를 드시면 기침가래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도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줘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또한 칼슘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해독 작용도 뛰어나서 혈당 조절도 해줘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무를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효능이 극대화할 수 있는데, 특히나 혈액을 깨끗하게 해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죠. 당뇨나 당뇨 합병증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파를 넣은 무말랭이 무침을 만들어 드시면 오독오독한 무말랭이 식감도 좋고 입맛도 돌게 하는 반찬으로 좋겠죠. 꼭 대파 무말랭이 무침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두부예요. 대파와 두부가 만나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이 넘치도록 도와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대파의 알리신 성분과 두부의 비타민 B1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으로 전환이 돼요. 이 알리티아민이 비타민이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우리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대파 두부조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는 특급 레시피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씻은 대파를 어슷썰기로 썰어주시고 두부는 정사각형으로 깍둑 썰기를 해주고, 먼저 두부를 기름 두른 팬에 구워주시고 노릇노릇해지면 썰어놓은 대파를 넣어주죠. 간장 2스푼 넣어주시고 고소한 참깨도 뿌려서 잘 익혀주시면 대파 두부조림 완성이에요. 정말 맛있겠죠. 이렇게 만든 대파 두부조림을 드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대파 팽이버섯 부침이에요. 팽이버섯은 버섯 중에서도 버섯 키토산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버섯 키토산은 혈액 속에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줘요. 또한 체내에 지방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서 내장 지방도 줄여주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또한 체내의 중금속 배출을 돕고 간 건강을 돕는 효능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변 활동을 도와서 숙변을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죠. 하지만 이 팽이버섯의 세포벽은 단단해서 그냥 드시게 되면 좋은 성분을 흡수하기 힘든데, 열을 가하면 이 세포벽이 깨지죠.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팽이버섯과 대파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는 데에도 탁월한 음식이 돼요. 먼저 팽이버섯의 밑둥을 잘라버리시고 팽이버섯을 적당한 크기로 잘 썰어주죠. 그리고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고 대파는 어슷썰기로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풀어주시고 팽이버섯과 대파를 넣어서 잘 섞어주고 소금 한 꼬집 넣어 간을 해주고 이제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쳐주면 돼요. 정말 쉽죠. 근데 이렇게 좋은 대파도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꿀이에요. 대파와 꿀은 두 가지 다 몸에 열을 올려주는 효능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대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위장에 탈이 나고 더부룩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대파와 꿀을 함께 드시면 위에서 소화액 분비를 억제해서 소화불량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또한 꿀은 알러지 반응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대파와 함께 드시면 그 알러지 반응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꼭 기억하셔서 대파와 꿀은 함께 드시지 않기를 추천드려요. 또 한 가지, 대파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미역이에요. 미역과 대파 둘 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알긴산은 약간 미끌거리는 식감이 있어요. 함께 드시면 식감이 안 좋은 이유도 있는데, 식감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게 되면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미역에 함유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오히려 미역에는 칼슘 함량이 높아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능이 있는데 이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로 채수를 내서 시원한 미역국을 끓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미역국을 끓일 때 대파를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대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파를 한 단 사면 양이 많아 한 번에 드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파를 보관하실 때는 씻지 않고 흙이 묻은 채 보관하는 것이 좋지만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씻어서 보관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대파를 줄기와 잎 부분으로 나눠 잘라주시고, 물기를 제거해서 키친타올을 넣은 지퍼백에 줄기와 잎 부분을 나눠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는 보관 가능하고, 더 장기간 보관하시려면 냉동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하시려면 대파를 사용하시는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냉동된 대파를 꺼내서 요리하실 때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의 효능과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조리법,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봄나물을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인기 만점인 채소죠.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나 두통,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 빛이 돌면서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이랑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의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올리브유나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됩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얇게 저면한 소고기에 두릅을 올린 다음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이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 손실과 관절의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두릅을 반을 갈라서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이랑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두릅을 데쳐주시고 잘 다져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릅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캄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캄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캄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 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서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에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두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릅을 드시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란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자극해서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하면 관절의 변형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팥 이렇게 드시면 당뇨가 사라지고 뱃살이 쏙 빠져요. 팥은 평소에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먹게 되는데 빵에도 들어가고 시루떡, 팥빙수, 팥죽, 붕어빵 등등 많은 음식이 사용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팥과 함께 드시면 보약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식품들도 있고 또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음식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팥의 효능 8가지와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팥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평소에 팥을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팥이 들어간 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음식은 시루떡도 있고 겨울에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 붕어빵, 또 제과점에서 사 먹는 빵, 팥빵들도 많이 들어있죠. 또 여름에는 팥빙수도 많이 드시고 겨울에는 팥죽도 드시고. 자, 이런 팥 요리를 집에서 해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팥을 집에서 직접 삶을 때 혹시 소다를 넣고 삶으시는 분들 많으시지 않아요? 팥을 삶을 때 소다를 넣게 되면 팥의 색상이 더 선명해지고 팥을 더욱 부드럽게 해줘서 팥을 삶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소다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소다를 넣고 팥을 삶게 되면 팥의 영양소가 파괴돼서 팥의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팥 요리를 하는 게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팥을 삶을 때는 먼저 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주세요. 물에 담가 약 4시간 정도 불려주죠. 그렇게 불린 팥을 물에 넣어서 삶아주면 붉은색의 팥 삶을물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 팥을 삶은 물이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 이유는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간혹 팥 삶은 첫물에는 팥에 독소가 있어서 버려야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왜냐하면 팥 삶은 첫물에 사포닌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걸 버리지 마시고 따로 담아두었다가 하루에 한두 잔씩 차려 드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팥의 구체적인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팥물은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효능도 있는데 그 이유는 팥에 함유된 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세포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이에요. 또한 안토시아닌은 혈관 내 염증을 줄여주고 염증성 질환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도 예방할 수 있고 심장질환의 위험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이 팥물로 세수를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팥물로 세수를 하면 피부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좋고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해준다고 해요. 비누가 없던 시절에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했던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지 않아요? 팥의 효과 두 번째는 당뇨병의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팥을 섭취하는 것이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죠. 이 연구에서는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한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무려 평균 19.5%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 또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당뇨가 있거나 당뇨 예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팥을 꾸준히 드셔보시기를 권해요. 세 번째 팥의 효능은 몸의 부종을 제거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이 팥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효과를 봤다고 했던 적도 있었고 한의학 책 중에 본초 과목에 보면 팥을 오랫동안 먹으면 여위고 마르기 때문에 살찐 사람이 먹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처방을 할 때도 이 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팥에 들어있는 칼륨 때문인데 팥에는 쌀의 10배 이상, 바나나의 약 4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몸 안에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당뇨 환자의 신장 부담을 줄여주고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도 있고 또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살이라고 부르는 잘 부으면서 살이 잘 찌는 분들은 다이어트에 이 팥을 이용하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 실험쥐에 팥 추출물을 먹였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30% 이상 줄었고 몸무게도 37%나 감소했다고 해요. 사람과 똑같을 수 없지만 분명히 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팥의 효능은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팥에는 사포닌뿐 아니라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사과에 비해 약 10배나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팥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히 하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이 식이섬유는 장에 있는 유익균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증식에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줘요. 이를 통해서 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좋게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것은 몸의 면역력 향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할 때도 팥을 함께 드셔보시면 그 효과가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다섯 번째 팥의 효능은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져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팥과 함께 천연 탈모약이라고 불리는 수수를 함께 드신다면 탈모 예방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팥과 수수에 들어있는 이 비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비오틴은 모발의 모공에서 자라는 단계부터 필요한 영양소고 손상된 머릿결이 재생되는 데까지 관여하는 정말 중요한 성분이죠. 건강한 머릿결을 만드는
만드는 데는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죠. 비오틴이 몸속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고 또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면서 탈모를 가속화할 수 있죠. 그런데 파세는 비오틴뿐 아니라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수수에는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고, 또한 팥과 수수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들이 머리결을 상하게 하는 자유라디칼 성분을 중화해줘서 머리카락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거죠. 여섯 번째 파체 현상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꼭 필요한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는 이 팥에 함유되어 있는 이 비타민 B의 역할 때문인데, 비타민 B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우리 몸에 충전해주는 역할을 해요. 또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에 관여해 뇌신경을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팥을 잘 섭취하면 뇌를 건강하게 해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앞에서 팥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수수가 나왔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호박이에요. 호박은 기본적으로 여러 영양 성분이 풍부한데 호박에 있는 비타민 B가 부족해서 호박과 팥을 함께 드시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죠. 또한 이 호박에도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팥과 함께 드시면 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리고 팥처럼 이 호박에도 이뇨작용이 있는데 팥과 호박의 이뇨작용 과정이 약간 달라요. 팥은 몸속의 부종, 노폐물과 독소를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는 거고, 호박은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장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수분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일곱 번째 파체 효능은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 증상이 나타나죠. 빈혈로 인해 어지러움, 두통, 체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팥에는 앞에서 얘기한 단백질, 식이섬유, 칼륨, 비오틴 뿐만 아니라 칼슘과 철분 또한 풍부해요. 팥에 함유된 철분의 함량이 우유의 약 100배나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여덟 번째 팥의 효능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팥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로 오는 증상을 줄여줄 수가 있고, 또 팥에는 마그네슘의 함량도 높은데 마그네슘 또한 신체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팥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을 통해서 스트레스로부터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팥에는 복합 탄수화물도 풍부한데,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소화돼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 일정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팥도 드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과하게 많이 드시면 이뇨작용 때문에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찹쌀과 함께 드시는 거죠. 팥죽을 끓일 때 찹쌀을 넣어서 함께 죽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쫄깃한 찹쌀로 경단, 새알을 만들어 넣어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조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데, 이렇게 찹쌀과 팥을 함께 드시면 팥 때문에 몸 안에 수분이 과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찹쌀이 막아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른 주의사항은 팥의 찬 성질인데, 그래서 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팥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복부팽만, 통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점이 불편한 경우에는 생강과 함께 드시면 그 불편함을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팥의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줘서 장에 무리를 덜 주게 되고, 팥에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 생강에도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성분과 쇼가올 성분이 몸속의 발암물질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함께 드시면 상승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때 생강을 쪄서 말려서 드시면 이런 효과가 약 10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깻잎은 이렇게 드셔야 치매도 예방되고 뼈가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식탁 위에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 찜으로도 먹고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드시는 깻잎인데 외국에서는 거의 드시지 않는데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자주 드시는 채소라고 하는데, 깻잎에 대해 그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의 7순이 가까이 되셨는데 평생 그렇게 깻잎을 많이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서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이에요.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이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해서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서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해서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죠.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쉽게 분해돼서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은데,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랑 C, E 등이 풍부해서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의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깻잎에는 철분도 풍부해서 빈혈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고, 뇌의 산소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뇌의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깻잎의 섭취와 함께 부가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오는 확률이 많아지는데,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칼슘제를 복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을 받아 복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깻잎에는 이 칼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이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칼슘은 몸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비타민 K예요. 이 비타민 K는 칼슘 대사에 관여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은 혈관 속에 있는 칼슘이 뼈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깻잎은 다방면으로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데 놀라운 효능이죠. 깻잎의 세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이에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 효과가 있는데, 바로 깻잎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들 때문이에요. 특히 루테올린, 퀘세틴 같은 성분들은 암세포가 증식하고 전이 되는 걸 억제하고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자멸 기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암세포가 발현되는 것을 초기부터 억제하는 효과도 갖고 있고요. 임상 연구에서 특히 이 파이토케미컬은 위암, 유방암 등에서 직접적으로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어요. 또 고유감에 있어서도 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죠. 이렇게 항암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루테인은 눈의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죠. 그래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유지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이죠. 또 이 깻잎에는 루테인 말고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죠.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항산화 작용과 함께 눈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깻잎이 눈의 노화 방지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죠. 다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이에요. 깻잎 100g에는 식이섬유가 약 4g이나 들어있는데,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 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죠.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해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담적병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담적 독소가 생기면서 전반적인 소화장애나 팽만감, 통증 등이 유발되고 위장관의 순환을 저해하는데, 깻잎의 식이섬유들은 이 담적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여섯 번째 깻잎의 효능은 강력한 항균 기능이죠. 여러분, 이 깻잎에는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나타내는 것은 페릴 알데하이드랑 페릴 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 바로 이 성분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향균 작용으로 나타나요.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린산도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 때문에 다양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마지막 일곱 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조절이에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주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루테올린과 퀘세틴 성분은 이 염증 매개체의 분비 및 히스타민의 방출을 억제해서 면역계가 과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 이런 알러지 증상 등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어요.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피하길 바라고, 비타민 또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이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으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가볍게 드시는 정도는 무리가 없지만 과하게 드시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이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잔류농약 수치가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제일 많았대요. 그 이유가 있는데, 깻잎 뒷면에
주변에 보시면 까칠까칠한 잔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대요.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 세척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돼요.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고 물에 푹 담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고 5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후에는 깻잎 한 장 한 장씩 떼서 흐르는 물에 앞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돼요. 뭐 세척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돼서 보관하기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도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리거든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깻잎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 혹시나 너무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살짝 넣으시면 돼요.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 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면 금방 시들지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해 주시면 되죠.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 깻잎도 드시는 방법이 중요한데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은데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의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 양념장을 만들어요. 양념장은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고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신 다음 섞어주면 되죠.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이 감마 리놀렌산이 풍부해서 아토피나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높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줘요.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주시고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을 뚫어주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정도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드시는 방법은 깻잎 두부 계란전이에요.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 썰어주시고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주죠. 여기에 계란 2개를 넣어주시고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잘 섞어서 그리고 반죽을 한 다음에 팬에다가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같이 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깻잎을 계란과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고 깻잎의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에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양을 증가시켜 인지 능력 저하, 기억력 개선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두부에는 비타민 D의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이 약 40배나 많은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이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드시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죠.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 꼭 한번 해 드셔 보시기를 바래요.